작가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DJ, 작가, 방송인, 정말로 활동이 무궁무진하신 스타 중의 스타십니다. 우리 이동진 작가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그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책이 우리 이 작가님한테 각별한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좋은 책을 읽으면 저는 그 좋은 책이 독자들한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은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서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소설을 많이 읽다가 최근에 소설을 안 읽는 그런 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 그 서간체 특유의 말 걸어오는 느낌 때문에 아, 이런 게 문학이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시간에 소금기가 묻어있는 아름답고 쓸쓸한 문장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남편에 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남편하고 잘 지내고 아이까지 있고でも育ちゃんにはほれちょんまげなんかないで 근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길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출근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남편이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남은 인생 동안 이 여자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질문이 사실은 삶에 관한 질문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간의 소금기가 담겨 있는 미야모토 테루는 그런 문장에 이 얘기들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어서 이 평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동진 작가의 취향이 궁금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를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어느 색을 좋아하십니까?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숫자를 더 선호하십니까? 글자를 더 선호하십니까? 숫자. 빨간색을 선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왜죠? 원래 빨간색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빨간 안경 때문에 빨간색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막 대담한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경은 저한테는 말하자면 뭐 전투복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나갈 때 약간 갑옷 같은 거 입는 느낌? 빨간 안경이 어때서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아주 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안경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빨간 게 아니라 검은색입니다. 왜 전체를 빨간색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린이 안경밖에 없더라고요. 글자보다 숫자를 더 선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건 또 어떤 이유입니까? 약간 그 뭐 일종의 타고난 강박 같은 건데 이렇게 쉴 때 뭐 혹은 생각이 멍하게 있을 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운전 같은 거 할 때.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앞에 차의 번호판을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번호판 앞자리를 일자로 바꾸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보고 그해 무슨 일이 있을까를 상상을 하는 그런 대표적으로 뭐 1392라는 숫자가 있으면 조선 왕조 건국 뭐 이런 거. 뭐 1618 나오면 뭐 30년 전쟁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게 있고요. 이런 것을 일상에서 자꾸 반복하는 버릇이 있어서 안 하고 싶은데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동진 작가님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가지신 또 다른 철수 영예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황성우 씨는 이동진 작가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하시는 거를 새벽 2시에 하시는 라디오를 제가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때 해주시던 얘기들이
마치 이제 신입생 때 처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디서 멋진 선배가 나타나서 모르는 수업 내용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되게 박학다식한 선배님의 이미지였어요. 책을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좀 욕심나는 캐릭터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저 서유숙 씨는 어떤 책 속에 어떤 캐릭터가 욕심이 나던가요? 저는 최근에 나를 찾아줘의 그 여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한번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 들고 영화에서는 요즘 매드맥스의 퓨리오사처럼 굉장히 그런 역할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지금 그 웃음은 홍길동전의 참봉주인 같습니다. 아무개야. 또 만났구나. 황대성 씨는요? 저는 소설책은 아니고요. 이게 옛날에 짱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모두를 물리치고 결국에는 그 학교의 짱이 되는 내용인데 그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원래 학창 시절 때는 어땠는데요? 잠시만요. 조금만 제가 더 뒤로 물러나면 장동건 씨처럼 보이는데. 아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면은 장동건 씨처럼 보여요. 장동건 씨처럼 보여요. 장동건 씨처럼 보여요. 김규두 씨는요? 제가 소설책을 군대에서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책을 안 읽으니까 이건 재밌을 거다 해서 받았던 책이 용의자 엑스의 헌신이었어요. 그때 추리소설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드라마에서 그 손민이라든가 그런 약간 좀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갖고 이때쯤에 한 천재 물리학자 하나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동진 작가님께서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뭐 제가 영화 평론가지만 책 어떻게 읽을까 이런 주제로 책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책도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개인적으로 평생 이제 책을 계속 사 모았습니다. 읽은 것도 많이 읽었겠지만. 근데 책을 많이 사다 보면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 재미가 없다든지. 근데 그렇게 사 모은 책이 한 17,000권 정도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 이동진 작가님의 서재가 어떤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서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 간다, 카페. 우와, 책방인데? 집이 크시네. 진짜 저건 서점인데 서점. 아니 이게 어디 저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사진이 아니라 이 작가님 본인 서재 사진이란 말이죠? 네,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제 블로그를 띄워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책상도 빨간색이네요. 네, 안경에 맞췄습니다.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으신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17,000권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에 한 권을 읽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매일 30년을 읽으면 10,000권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고요. 반도 안 읽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 실패담을 경험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책에 대해서 많이 읽고는 싶지만 많이 읽지 못하는 스스로를 탓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동진 작가님의 책 어떻게 읽을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방송과 관계없이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손 써가면서 움직여가면서 하는 강의를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손이 굉장히 어색해서 손을 좀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제작진께 부탁드려서 핸드마이크를, 왜냐하면 이거라도 하나 믿고 가려고 아마 손이 바들바들 떠는 걸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책을 왜 읽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사실 재밌어서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론을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이 책이 뭐가 재밌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담컨대 제 경우에 매일 8시간씩 꼬박 30일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일, 하나는 독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일 8시간씩 30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영화 평론가인데 영화조차도 집중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 일종의 체증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제 칸네 영화제를 처음 갔을 때 처음 가보니까 제 입장에선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영화들이 여기서는 뭐 시간마다 수십 편씩 너무 좋은 영화들을 많이 상영하고 있고 그 영화들이 또 한국에 와서 개봉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간표를 짜서 식사도 너무 아까워서 바게트빵 긴 거 사서 점심 저녁을 극장에서 먹으면서 극장 사이를 뛰어다니는 방식으로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날 6편을 봤습니다. 6편을 보고 나서 이제 숙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택시를 타야 됐거든요. 택시를 탄 시간은 이제 심야 영화까지 봐가지고 1시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크루아제트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도어문을 여는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토했습니다. 토한 이유는 영화에 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화도 굉장히 6편씩 보면 힘든데 거기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초집중해서 봐야죠. 저는 갔을 때 그냥 놀러 간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를 즐기면서 이 영화에 대한 제 관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6편을 보고 나니까 택시문을 여는 순간 토해서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보내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예의는 있죠.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영화 평론가지만 영화는 하루에 볼 수 있는 맥시멈이 제가 볼 땐 한 3편 정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책은 지금부터 저보고 읽으라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0일 동안 집에서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책이 뭐가 재밌어? 세상에 게임이 훨씬 더 재밌고 텔레비전이 훨씬 더 재밌고 영화가 재밌지 라고 얘기한다면 이 재미의 진입 장벽이 조금 다른 겁니다. 책이 재미로 느끼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일단 시간이 단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너무 많은 재미 중에 몸에 안 좋고 정신에 안 좋은 쪽의 재미일수록 처음부터 재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재미의 단계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저히 이게 재미 같지가 않고 고행 같고 공부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예로 들자면 저는 이제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입맛이 저열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식점 입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천국집 같은 데 가면 저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일단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중에 고르면 되니까 그럴 정도인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은 제가 아는 최고의 미식가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혀의 감각까지 좋은 사람들이 다 평양냉면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맛에는 너무 밍밍해서 저는 그냥 함흥냉면이 좋은 거예요.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지? 함흥냉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쪽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평양냉면은 혀로 먹는 것이 아니고 목으로 먹는답니다. 목넘김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아 이거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으로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면발만 안 끌어지고 재채기만 나오는 거고 목에 걸리니까. 근데 이 평양냉면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타고난 미각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맛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음식만큼 사실은 보수적인 것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먹어치운 냉면의 그 양이 얼마겠는가를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책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괜히 떡밥, 낚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뭐냐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이 세계랑 맞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장소,
전혀 모르는 시간 이런 데를 딱 가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세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일단 긴장을 하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습관이 그런 것에 맞서는 개인의 갑옷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습관이 안정성을 주는 거죠. 시간을 경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일단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쯤 되면 옆에서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책을 보겠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도 길고도 실증나지 않는 오락이 책 보는 오락이 된다. 혹시 책을 읽으실 때 어디서 읽으면 가장 잘 읽히고 기분이 좋습니까? 책상에서 읽습니다. 책상에 딱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로 네. 읽으십니까? 책상에서 책을 읽게 되면 딴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오로지 여기서는 책만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서 맞습니다. 책상에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상중 씨는 책을 읽는 의식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죠. 책상에서 본인이 딱 가게 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책을 좋아해서 잘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욕조입니다.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욕조인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욕조 읽는데 흔히 사람들이 이제 반신욕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목까지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집어넣고 팔도 한 여기까지 전 상태에서 이대로 책을 들죠. 욕조 안에서 책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태아의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짧게 있으면 한 2시간, 길게 있으면 한 7, 8시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날씬하게 들어가서 나올 땐 퉁퉁 불어서 들어가야지. 건드리면 물이 찡 나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책 안 젖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빠뜨릴 것 같은데. 젖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름의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한 수건을 3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욕조가 있는 집에 산 이후로는 계속 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원칙 중에 하나가 욕조가 있는 집을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책을 봐야 되니까. 욕조에 들어갔는데 책이 너무 잘 읽힌다. 욕조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장 책을 잘 읽는 상황을 연출을 하면 일단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상황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내가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유성룡 씨라는 그 여행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성룡 씨는 세계 곳곳을 다닌 프로페셔널 여행자예요. 히말라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방 안에 뭘 챙겼느냐? 첫 번째 프루스 칵테일.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프루스 칵테일을 챙겼어요. 두 번째 팥. 세 번째 인절미 잘라놓은 작은 거. 감 오시죠? 네. 제가 어딜 갔다 그랬어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히말라야 만년설에서 준비해둔 그릇을 꺼내고 얼음을 뜬 다음에 팥 넣고 젤리 넣고 프루츠 칵테일 넣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히말라야 팥빙수를 드신 거예요. 대박이라고. 와. 자기 여행에서의 어떤 빛나는 하나의 로망의 잊을 수 없는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그렇게 자기한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세상 바쁘고 시간도 잘 안 나고 모처럼 시간 났다? 그러면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을 스스로 한번 연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좋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책을 얼마나 읽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재성 씨께 제가 질문을. 1년에 책 한 몇 권쯤 보시나요? 진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답하겠습니다. 1년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 3권 이상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막 안 믿을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네, 거였어요. 저 100% 믿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보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 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시집을 읽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시집이. 그래가지고 골랐던 시집이 최근에 산 겁니다. 읽어보시집이라고 있어요. 말랑말랑하게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좋은 방법. 네, 그럼 서울시하고 2권 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도 효율적인 그런 방식을 저절로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읽고 싶다고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으시냐 물어보면 많이 못 읽는다고 얘기하죠. 왜 많이 못 읽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바쁜지를 한번 자기가 써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가계부처럼 시계부라는 걸 딱 한번 이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해서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뭘 하고 등등등 써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바빠서 오락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진짜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계부를 써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책보다 더 재밌는 걸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읽지를 않는 거죠.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책이 더 좋으면 텔레비전을 안 보고 혹은 뭐 게임을 안 하고 책을 봤겠죠. 근데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책은 안 봐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책을 어떤 책을 읽느냐, 책을 과연 어떻게 고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1권 중에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저걸 평균을 내면 바로 베스트셀러 순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책들이 왜 잘 팔리는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잘 팔리냐면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는 게 베스트셀러의 작동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십에 올랐던 사람 중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 다 기억하실 텐데 페리스 힐튼이 왜 유명하냐?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페리스 힐튼은 유명한 이유가 없어요. 힐튼 호텔의 상속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훨씬 더 돈이 많은 호텔이라든지 돈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족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돈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페리스 힐튼은 노래도 하고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또 그거보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수많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이 유명한 유일한 이유는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중에서 물론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책들은 그 책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결정을 타인이 얼만큼 사는 거냐에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책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학 서적만 읽습니다. 소설만 읽어요. 정반대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문학 서적만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무슨 역사서라든지 경영서 이런 것만 읽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편중 독서는 저는 굉장히 책을 9권밖에 안 읽는다는 이것보다도 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중세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고 독일인의 사랑 같은 소설을 썼던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밀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미란 무엇인가, 인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것의 범주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주와 맥락 그다음에 차이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범주가 없겠죠. 하나밖에 안 읽었으니까. 차이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걸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삶에서의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치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단 하나만의 가치, 단 하나만의 잣대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독서를 포함해서 이 넓게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의 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한테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 장래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일 것입니다. 연예인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수많은 이 힘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시간을 흘러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직업인데 문제인 것은 모든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다 연예인이 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은 연예인들만 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혹은 뭐 TV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꿈을 가장 극적으로 이루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꿈을 이루는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꿈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깊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넓이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피노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유도 없이 땅을 파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이 2m짜리 땅을 파라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럼 깊이 2m짜리를 파게 되면 얼핏 생각하면 일하기 싫잖아요. 맨 땅 파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1m 정도의 지름만 그리는 거죠. 그리고 2m를 파려고 합니다. 근데 2m를 팔 수가 없어요. 2m를 파기 위해선 지름이 5m는 파야지 깊숙이 2m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깊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깊이의 선행 조건이 넓이인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넓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면 소방관이 꿈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꿈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의사가 꿈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다. 그렇다면 책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될까? 다 쉬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영하시니까 황승원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매일 가지고 다니시죠? 네네. 혹시 집에 두고 왔다.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 중간에 알게 됐다. 어떻게 하십니까? 매니저와 같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네네. 혼자면 당연히 다시 집에 가요. 돌아가죠. 네. 웬만큼 먼 거리 아니라도 가죠. 그렇죠. 네. 그 휴대폰은 항상 휴대합니까? 네. 이거 하루에 휴대폰을 대략 몇 번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일 없어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 스몬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스마트폰에 마치 좀비처럼 스마트폰을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항상 갖고 다녀야 되니까 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밌으니까 보는 것도 있겠죠. 별게 다 있죠. 사실상 컴퓨터니까 다 들고 다니면서 볼 것들이 너무 많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가지고 다니니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를 보는 사람과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예 뉴스를 전혀 안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휴대폰을 휴대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뻘쭘한 순간들이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 옆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기 싫잖아요. 그럴 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눈 피하려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휴대폰을 어떤 이유로 법률적인 이유로 휴대 금지 뭐 회사에서만 집에서만 아니면 본인이 지정하는 5군데 장소에서만 볼 수 있음. 대신에 1인당 하루에 12시간씩 반드시 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지금 가방 갖고 오신 분들 중에서 책을 지금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7분의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안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책을 읽을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한 거입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뭐 전자책을 볼 수도 있고 뭐 혹은 책과 유사한 음성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죠. 이것도 다 독서 행위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들고 다녀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있어 보이잖아요.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가방에만 넣어도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가방 안에 있는데 아 뻘쭘하다 이러면서 가방 열어가지고 책 꺼내서 볼 수는 없겠죠. 책을 만약에 들고 있으면 장담컨대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책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책 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1층에서 15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엘리베이터든 어디든 사실은 책을 갖고 다니면
뻘쭘해서라도 읽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갖고 다니되 가급적 가방 안에 넣는 것이 차선이고 최선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완독의 부담감을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김기두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네. 정확합니다. 총균세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때 혹시 보셨는지? 예, 그거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총균세라는 책이 있다고 했을 때 김기두 씨께서 신문을 보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소위 평점도 높고 네. 읽고 나면 얻는 것도 많다고 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서희숙 씨가 오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김기두 씨 위대한 개츠비 봤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대한 개츠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서희숙 씨가 위대한 개츠비를 안 봤어? 이건 꼭 봐야 되는 책이야. 지금 당장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총균세는 30페이지밖에 안 봤어요. 네. 총균세를 다 읽을 때까지 이 책을 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즉시 위대한 개츠비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완독을 먼저 하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제 성격은. A형이신가요? 저 O형입니다. O형이시군요. 저도 O형인데. 여기서 왜 혈액형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또 말했네. 너무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기가 잘 풀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총균세라는 책은 일단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를 지리 결정학으로 말하는 책이에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벌써. 이 총균세라는 책을 보려고 이제 사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거죠. 샀는데 집에서 이제 드디어 독서를 해야겠는데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친구들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날을 잡은 거죠. 이번 주 토요일은 반드시 읽으리. 딱 각 잡고 집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총균세를 쭉쭉쭉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처음에 한 이를 악물고 읽죠. 결심을 했으니까 사나이가. 그래서 한 40페이지를 읽습니다. 중간에 막 핸드폰 보고 싶은데 막 참고 바늘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봅니다. 40페이지를 봅니다. 성공. 뿌듯하죠. 그리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총균세 봐야 되죠. 점심 때부터. 근데 왠지 소화가 안 돼요. 점심을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엄마 뭐 시킬 거 없어? 이래가지고 일 좀 하다가 한 5시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 41페이지부터 읽겠죠. 읽는데 어제처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한 17페이지쯤 읽습니다. 그 다음 책은 장담코 월요일날 그 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결심을 해도 한 수요일에 그 책을 펴니다. 58페이지. 평일날 피곤하잖아요. 3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책을 못 꺼냅니다. 61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부담스럽고 책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때 서희숙 선배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위대한 개츠비를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기두 씨 같은 판단을 하죠. 아니 이 책을 안 읽고 이걸 보면 일단 돈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총균세를 완독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버릇이 안 된 사람은 총균세를 완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을 아예 안 읽게 되는 거죠.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책은 당신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다가 그 책을 완독하지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아까우니까 아까운 사람은 꽂아놓으면 됩니다. 거실에 들어가는데 총균세 꽂혀 있으면 있어 보이거든요. 요즘은 심지어는 인터넷 서점들은 바이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5% 가격에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든 어떤 방식을 쓰든 그 책은 안 읽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박찬욱 감독이 집에 이제 가훈을 중학생이었을 때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겁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가훈을 붓글씨로 써와라. 따님이 감독님한테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 아님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 가훈이 아님 말고래요. 그래서 아님 말고를 붓글씨에다 아님 말고 써서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네가 숙제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고 퇴짜를 놨는데 이 박찬욱 감독님이 전화까지 해서 우리 집 가훈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를 본인 에세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을 쳤는데 사실 아님 말고는 기회가 있는 자의 논리이긴 합니다. 내가 아님 말고 하려면 다른 걸 할 게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정하고 얘기한다면 아님 말고면 정말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총균세가 아무리 서울대에서 도서 대출 순위가 몇 년째 1위라 하더라도 보다가 안 읽힌다? 아님 말고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책의 종류가 당신이 20대에 꼭 해야 할 뭐뭐뭐 27가지 이런 책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모든 사람이 99명이 권해도 한 명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이 아니라면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소설인 책들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챕터마다 목록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꽂히는 부분부터 그냥 읽으셔도 돼요. 만약에 앞부분이 어렵다면. 총균세의 앞부분은 그 얘기가 지난 인류의 역사의 앞부분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선사시대 얘기 한참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재미가 없죠. 근데 뒷부분에 가면 중세나 근세의 유럽과 미국과 이런 얘기, 뭐 아랍과 이런 얘기는 더 재밌잖아요. 그럼 뒤에부터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책 빨리 진도가 안 나가 이런 말을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좋은 책일수록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황재성 씨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섭죠? 굉장히 연애를 아름답게 길게 하셨다고 들었고 네,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을 비교해 보면 연애했던 그 긴 기간이 결혼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혼 결심하기 전에 연애는 결혼을 했을 때 이 친구랑 과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검증받는 시간이다. 분명히 진짜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 친구는 똑같이 제 옆에 있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되게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네. 9년이라는 긴 터널을 감내해서 마침내 성공적인 골인의 목표를 이룬 게 결혼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회상을 하시면 그 연애 시대 때 갖고 있었던 연애만의 어떤 인생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을 거고 결혼은 결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독서의 목적은 완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난다? 세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 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볼 때 책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책을 보면서 오래 시간이 걸리면서 그 속에서 책과 나의 커뮤니케이션, 책을 쓴 저자와 나의 커뮤니케이션, 책을 읽는 나와 내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책을 빨리 읽어도 영화보다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빨리 읽어도 소설책은 1시간에 30페이지밖에 못 읽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책은 300페이지가 넘으니까 10시간 이상 시간을 둬야 되는 거죠. 총균세 같은 거는 한 달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짜증내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책을 읽는 시간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지 그 책을 다 읽고 난 그 순간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과정이 그 일의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 독서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강영옥 씨라는 이제 개를 키우는 훈련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강아지 훈련사이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 사람들이 개를 키울 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이라는 겁니다. 개를 산책시켜야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 시켜야 된다. 그래야 뭐 개 학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개를 산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를 데리고 나갑니다. 아파트에서. 그럼 자기 나름의 코스를 잡죠. 아파트 동네 이렇게 돌고 여기 뭐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오면 700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700m를 갔다 오는 게 그날 자기의 목표인 거죠. 그 나오면 개를 데리고 막 정신없이 걷습니다. 그럼 개는 막 네 발로 걷겠죠. 700m 이렇게 가면 오늘 할 일 했다. 나는 나쁜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강영옥씨의 말에 따르면 산책을 했을 때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거리를 정해놓고 하면 그 일을 했다는 주인의 마음에만 자기가 나는 괜찮은 주인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걔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걔한테 좋은 산책을 해주려면 걔가 가다가 잠깐 쉬고 주변에 뭘 냄새 맡고 싶어 하면 끌지 말고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40분 걸리고 어떤 날은 20분 걸리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시간 딱 정해놓고 20분 산책을 하죠. 그러니까 개를 산책시키면 나 오늘 산책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가 산책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개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목적과 헷갈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년 전에 어떤 책을 만약에 소설을 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그 소설 내용을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개츠비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하니까 김기도 씨가 소설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개츠비가 나와.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한 1년쯤 지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안 나오지 머릿속은 막 있어요. 아, 네네. 그게 아마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단원이 뭐니 이런 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잘 얘기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좀 버벅거리게 되고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잘 안 나죠. 네. 한 1년쯤 지나면 사실 굉장히 재밌게 읽은 소설을 어떤 사람이 얘기해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뒤에 가서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것이 막 헷갈리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이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안 보셨어도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끝에 가서 둘이 죽는 건 아시죠? 이것도 스포일러인가요? 전 세계가 아는 스포일. 그렇죠. 근데 제가 가장 영화 평론가라면서 황당했던 일 중에 하나는 명량에서 이수진 장군이 죽는 게 스포일러라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습니다. 뒤에 가면. 근데 로미오가 먼저 죽는지 줄리엣이 먼저 죽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미오가 먼저 죽었다라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줄리엣이 먼저 죽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약간 비슷한데 로미오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안 드신 분은 로미오만 읽고 줄리엣은 안 읽은 거예요. 네. 맞아. 정답은 뭔가 하면 로미오입니다. 로미오인데 아까 이 두 분 찍으셨죠? 맞아. 근데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책을 부주의하게 읽어서가 아니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줄리엣이 먼저 죽은 걸 위장해요. 그 모습을 보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로미오가 옆에서 연인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깨어나게 된 줄리엣이 로미오를 보고 아니 그가 나 때문에 죽다니 하고 자살해서 죽는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3분의 1쯤 되는 분들이 틀리잖아요. 틀리는 게 당연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 다른 소설들 같은 걸 봤을 때 가만히 있어봐 주인공이 죽었나 살았나가 기억이 안 난다고 무슨 알츠하이머 이런 거 아닙니다. 노화랑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사람 인연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친한 친구인데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 의외로 내 인생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취직할 때 직접 시험을 봐가지고 입사 시험을 통과해서 취직하기도 하지만 주위의 소개로 이제 특히 중소기업에 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소개로 취직이 됐는가를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이게 아니고 우리 작은 아버지의 2층 집 아저씨. 보통 2단계 정도 건너가게 됩니다. 커넥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의외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대학 갔는데 이과를 선택하게 된 계획이, 어떤 뭐 직업에서 일로 이직하게 된 계획이, 그 사람들 지금 다 대부분 안 만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비슷한 거고요. 어떤 책을 보면 그쪽에 대해서 내가 좀 논문을 쓸 것 같이 잘 읽은 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주인공이 뒤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걸 포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는 책을 왜 읽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책을 읽는 이유는 사고력 혹은 감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사고력 자체, 세상을 대할 때의 나의 그 조응력 자체, 감수성 자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지향성 때문에 책을 읽는 거지 이 책을 지금 딱 읽어가지고 그 책에 있는 것이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법과 세상을 대하는 법을 우리가 사실은 배우려고 책을 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것을 기억하려고 보는 것은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책을 적극적으로 하대하라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일수록 책을 모셔둡니다. 책은 그 안에 담겨있는 활자를 내가 체득했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책이지 종이 위에 인쇄된 이게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루는 방법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책을 찍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구절이 통째로 마음에 들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고 메모를 하고 싶은데 메모장도 없고 그래서 책을 찢어서 가지고 다닌 적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죠. 메모를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백에다가 쓰시는 거죠. 줄 칠 때도 어떤 분들은 자대고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애에 대해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헌신하면 헌시짝처럼 버려진다라는 연애의 금원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상대를 내 연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연애에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애를 하는 순간조차 그 연애가 아무리 중요해도 연애를 하는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하라는 행동이 아니라 연애조차 상대방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연애는 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하물며 말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고 메모를 하든 책을 찢든 뭐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적극적으로 책을 써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저도 이세 계획을 슬슬 세워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도 좋은 책들을 많이 보게 해주고 싶거든요. 전 집에 책장화를 좀 꿈꾸는 경향이 있어요. 저만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신지? 서재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3단장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 뭐 김영하 작가가 너무 좋아. 그럼 김영하 소설만 꽂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꽂아놓는다든지. 어떤 사람 경우에 나는 요즘 의료 쪽의 스릴러가 좋아. 그럼 의료 소설만 따로 꽂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분류해서 꽂아놓으면 그 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 이제 책이 17,000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책이 제대로 분류돼서 꽂아 있지 않으면 그 책을 또 삽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책을 가나다 순으로 꽂냐? 10권이면 꽂을 수 있습니다. 17,000권을 가나다 순으로 꽂게 되면 책의 크기도 다르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쓰는 방식은 뭔가 하면 주제별로 꽂아놓죠. 그러니까 책에 관련된 모든 건 다 독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책을 꽂아놓는 순간도 독서 행위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을 훨씬 더 잘 읽는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행위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상중 씨께서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건 굉장히 유명한데 오토바이랑 관련돼서 이렇게 돈 지출하는 건 별로 안 아까우시죠? 그렇죠? 그 심정 제가 잘 압니다. 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남들이 볼 때는 약간 많이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안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책을 서문이라도 읽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책은 반드시 살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똑같은 책이라도 빌려 읽는 책과 사서 읽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일단 심리학에서도 그런 실험이 있어요. 자기가 돈을 지출 혹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출, 무엇을 지출해서 그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그것을 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돈을 내서 보러 갈 때랑 표가 남아가지고 갈 사람 없니? 해서 따라갔을 때랑 상대적으로 앞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본인이 만약에 그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고 말하면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영화가 가급적이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썼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서 읽으면 마음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4만 종에서 5만 종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100분의 1만 읽어도 400권이잖아요. 400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사실 웬만큼 매니아면
부지런하고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 일주일에 영화 3편 보는 게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화제가 되는 영화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책은 기회비용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는 가서 잘못 밟았다 싶으면 2시간 동안 자면 됩니다. 책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책값이 영화값보다 비쌉니다. 일단 표면적인 값은. 두 번째는 책을 가서 읽으려면 꾸역꾸역 읽으면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책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책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체 4만 권이나 나오는 책 중에 어떤 걸 내가 고를 것인가? 첫 번째는 표지에 저자 얼굴이 있으면 안 삽니다. 띠지에 있으면 그나마 용서할 수 있지만 띠지가 아닌 표지에 있으면 용서 불가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서문을 읽습니다. 의외로 서문들을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서문은 저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썼고 이 사람의 공력은 어느 정도고 이것을 서문만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라. 목차라는 것은 말하자면 건축에서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얼마나 튼튼하게 구조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전집이 많아요. 전집이 많아요. 책들이 적잖이 꽂혀 있는데 한 80%가 전집이다. 그런 사람들은 방에 안 꽂아놓고 반드시 거실에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제 그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 집에는 반드시 장식장이 있어요. 거실에. 그리고 그 정식장에는 반드시 양주병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책을 사려고 할 때 전집을 사지 마시라. 전집을 사면 일단 물려서 못 봅니다. 낱권으로 사셔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제가 생각한 방식인데 훌륭한 책은 매 페이지가 훌륭합니다. 제 방식은 뭐냐면 3분의 2 되는 지점을 아무데나 펴니다. 저자의 힘이 가장 떨어질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을 확률이 높을 때가 3분의 2 지점이에요. 3분의 2쯤 되면 힘 떨어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책을 쓰고 나면 책을 배열을 하지 않습니까? 잘 쓴 거를 앞쪽에 넣어요. 왜냐하면 앞쪽부터 읽을 테니까. 그리고 또 뒤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것 뒤에 넣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열하다가 한 절반 뒤쪽에 안 좋은 글들을 집어넣습니다. 제 영업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3분의 2 지점에 제일 좋은 걸 넣는 걸로. 4분의 1을 읽으면 저자의 가장 약한 급소를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마저 훌륭하다? 그 책은 진짜 훌륭한 책인 거죠. 그럼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는 어떤 지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저는 계단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읽었을 때 그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책은 어려운 책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책을 읽는 데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공력이 쫙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이렇게 가다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지쳐서 쓰러지겠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어려운 책에 도전을 한번 해봐라. 원더풀 라이프가 유독 내 인생의 영화로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어떤 영화를 이제 내 인생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영화가 진짜 내 인생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걸 받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이 영화가 결국은 당신 인생에서 하나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항상 곱씹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썬댄스 영화제라는 데서 처음 봤는데요. 그때 보았을 때 폭설 같은 게 내려서 차도 못 다닐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극장 안에서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를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기도 하죠. 네. 영화를 도대체 몇 편이나 보셨어요? 처음부터 세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추산을 해보면 대략 8,000편에서 10,000편 정도. 그 8,000편에서 10,000편 정도 영화를 다 기억하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때로는 제가 리뷰를 쓴 영화조차 본 걸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네. 하기사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제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많은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는 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라는 영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좋은 대사를 가진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지금 뭐 생각을 한다면 약간 엉뚱한 대사를 고르고 싶은데요. 살인의 추억을 다들 아마 좋아하실 텐데 그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박해일 씨가 용의자인지 아닌지를 최후의 순간에 얼굴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모르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럴 때 밥은 먹고 다니냐는 연민일 수도 있고 혹은 화가 나니까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놈이 밥은 먹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 영화의 어떤 극 중에 박두만이라는 형사, 송강호 씨의 어떤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좋은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 인생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영화를 199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터미네이터 2입니다. 심판의 날. 아, 왜 그러세요, 반응들이? 아, 왜 그러세요, 반응들이?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특히 액체 로봇. 야,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까라는 그런 상상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마지막 대사. I'll be back. 아, 이게 또 저의 또 기억에 남는 대사입니다. 설명이 필요한가요? 태화 씨도 뭔가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데서요. 친구끼리 미안한 건 없다. 농담이고요. 친구 나오셨어요. 네. 요 근래 본 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인생이란 모두가 다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라는 대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 나온 여자 주인공도 제 이상형이라서 더 좋아하는데 그 About Time을 쓴 작가가 그런 의도나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좀 더 챙기고 자기를 좀 더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자기를 좀 더 존중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내 주변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도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네. 이동진 작가께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셨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또 저도 그 여자 주연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랑 취향이 통하시는 걸로. 네. 연적이시네. 연적이시네. 저도 뭐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Please don't be lose humor라는 대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각박한 사회에서도 작게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은 세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태희 씨는 어떤 영화의 어떤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온 연극영화학도로서 졸업은 못했습니다. 졸업은 못했습니다. 1991년도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후반부에 동료 소방대원이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손을 잡고 이렇게 버티거든요. 근데 그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 동료가 밑에서 Let me go. 날 그냥 가게 놔둬. 같이 위험할 수 있으니. 근데 그때 하는 대사인데 You go, we go.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네. 뜨거운 어떤 그런 동료애가 느껴지는 대사에서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고 네.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아직까지도 저희 회사 회식을 하면 1차가 끝나고 항상 빠지는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다 같이 외칩니다. You go, we go. 예. 그럼 다 같이 2차를 가더라고요. 91년 이후에 본 영화는 뭐가 있나요? 91년 이후에 본 영화 많죠.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게 200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유감스러운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중심채수 김상중 씨와 함께 출연했던 영화인데, 네, 유감스럽게 됐죠? 네. 저는 굿윌 헌팅에서 나오는 그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그 한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주변에 좀 걱정이 많거나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냥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라고 딱 위로를 해줬을 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이제 영화 평론가로서 좀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 굉장히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은 편인데요. 한국계 영화인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아주 깊게 파헤치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송강호 씨가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송강호라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와의 인터뷰, 송강호 씨의 연기에 대한 그의 모든 영화를 다 리뷰하면서 쓰고 싶은 책, 혹은 박찬욱 같은 위대한 감독이 있다면 그 박찬욱 감독은 지금도 영화를 너무 많이 찍어서 지금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박찬욱의 영화 세계를 쭉 정리하는 그런 평론가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책을 읽을까라고 이제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의 강연은 어떤 겁니까? 제 원래 직업이 영화 평론가라서 오늘은 영화 어떻게 볼까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면 이제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겠군요. 강연을 뭐 한두 시간짜리를 듣는다고 영화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고요. 다만 평생 영화를 제가 많이 본 건 사실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평론가로 활동해 왔으니까 그래도 이런 방식을 따르면 조금이라도 더 영화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팁들을 한번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동진 작가의 영화 어떻게 볼까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기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극장에도 자주 가시죠? 네네, 자주 갑니다. 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심야 시간 같은 데 가시나요? 아니면 낮에 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 날을 잡아가지고요. 예, 첫 회서부터 뭐 이렇게 몇 회까지 해서 하루에 막 다 몇억 편씩을? 예, 하루에 한 3-4편씩 이렇게 몰아보는 네. 예, 그런 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그러면 집에서도 많이 보시게 되지요?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이 전 직업상 또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집에서 가끔 보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관람 방식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태화 씨의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혹은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일단 극장에서 보는 게 왜 좋으냐? 기본적으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가장 잘 보이는 방식으로 감독들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부분들은 극장에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음향 시설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에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홈시어터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극장에서 보는 그런 음질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 영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단적인 얘기로 하나만 들면 영화 역사상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데이빗 린이 만든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영화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오마 샤리프라는 배우가 원래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데이빗 린이라는 감독이 이집트 사람인 오마 샤리프를 캐스팅한 거죠. 그래서 영화에 알리 왕자라는 배역을 줬는데 어떤 인물이 한 영화에서 등장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그걸 보시게 되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물이 있습니다. 피터 오틀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서 있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쳐다보면 화면 저 한쪽에서 정말 요만한 점으로 낙타를 탄 채 오마 샤리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데이비드 린이 어떻게 찍었냐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 중간에 컷을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거죠.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내려오자마자 총질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리라는 그 극중 인물의 등장 방식, 심지어는 오마 샤리프라는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배우를 관객에게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데이비드 린은 그랬을까? 당연히 극장에서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시설에서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이 다가올 때 그 인물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라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적인 예를 들었는데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 역사상 최초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1895년 12월 28일입니다. 파리에 있었던 지하에 있던 어떤 카페였는데 그랑 카페라는 곳에다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영화를 처음 상영한 게 영화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리미에르라는 극장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근데 이 시설에서 최초의 관객들에게 영화라는 걸 상영합니다.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는 영화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1프랑을 받은 상태에서 35명의 관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영화를 상영했죠. 최초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차가 도착하는 장면, 저 뒤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호스가 있는데 물 뿌리는 정원사의 호스 중간을 소년이 밟습니다.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왜 안 나오죠? 그렇게 보는 순간 물이 나와서 물벼락을 쓰는 장면. 그러니까 영화는 처음부터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쨌건 이런 장면들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던 것. 이것 자체가 최초의 영화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영화 100주년을 기념을 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이 만든 기계입니다. 에디슨은 이제 발명 천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 화면 속 흑백 사진 속에서 기기들이 하나씩 있고 그 기기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눈을 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마가 둥그니까 거기에 딱 맞겠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키네토스코프를 안에 보면 안에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 건데 여기서 만들었던 최초의 영화는 어떤 거였냐면 허수염 있는 남자가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재채기가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재채기 하는 건데 역시 또 코믹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당시에 저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찍은 건데 손님이 들어가죠. 그 당시에 25센트였습니다. 25센트를 내고 들어가서 기계 앞에 씁니다. 그럼 다음 눈을 대고 보죠. 영화는 짧습니다. 하나에 1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짧은 영화를 5편을 보여줬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아까 봤던 것보다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화의 최초 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답은 뭔가 하면 그냥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에디슨의 경우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디오 방입니다. 비디오 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영사해서 스크린의 막에다가 그 영사를 투사해서 그것을 보는 게 영화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이 보는 게 영화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저렇게 해서 가서 보게 되면 다 제각각 자기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그랑 카페에서 있었던 경우라면 모든 사람이 같은 영화를 기차가 도착하는 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이 에디슨의 사례가 아니라 류미에르의 사례를 영화의 최초의 역사로 기억한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화는 극장에서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영화의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됐으니까. 영화를 왜 극장에서 봐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100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주시고요. 보통 텔레비전 사이즈는 이 화면을 가로 대 세로 대 가로의 비율을 보통 1대 1.33 이게 3대 4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33 대 1이 기본 규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1.85 대 1입니다. 보통은 이제 비스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영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스펙터클한 방식으로 또 하는 영화들이 있죠. 이런 영화는 2.35 대 1입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이제 스코프, 시네마스코프 영화라고 얘기를 흔히 하죠. 이 세 가지 비율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화를 주말의 명화에서 TV에서 한번 보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영화가 2.35 대 1로 찍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를 TV에서 한번 본다고 상상을 하시면 이걸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건 영화의 일부분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일반적인 영화는 두 사람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뷰티 기억이 나실 텐데 아메리칸 뷰티를 보면 긴 화면 속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부부가 얼마나 냉랭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테이블 끝쪽에서 밥 먹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밥 먹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탁만 나옵니다. 식탁만 나오는 상황에서 말소리만 들리겠죠. 그러면 아 이건 보이스오버인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비행기를 타서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평론가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화면 비율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렸고요. 황정원 씨는 보통 영화를 보실 때 한 번 보시나요? 한 번 보신 영화는 다시는 안 보시나요? 아니면 거듭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듭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드물고요. 너무 재밌는 영화도 계속 보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텀을 좀 오래 두고 다시 보는 편이에요. 저조차도 대부분의 영화는 거의 한 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 평론가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글을 쓰니까 한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봐야 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한 번 보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허락이 돼서 마음대로 그런 거 없이 봐라고 한다면 두 번, 세 번 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야기를 따라가느라고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설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중간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덮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주인공 죽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화는 일단 플레이가 되면 2시간 동안 영화는 내가 이해를 하건 말건 지금 정신이 있건 없건 그대로 흘러가 버리죠. 그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영화는 훨씬 더 고도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영화는 그 특성상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시청각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를 2번 보시면 아 저기서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야기에 신경을 안 쓰고 봐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때부터 배우의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아 저기서 저런 순간에 카메라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저기서 있었던 저 꽃병이 뒤에 그렇게 쓰이네.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를 2번 보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화를 혼자서 보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절반이나. 야 여기 4분 중에서도 2분이나. 제 경우에는 영화를 99% 혼자 봅니다.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저한테는 여가가 아니니까요. 영화를 혼자 보면 뭐가 다른가? 옆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사교 행위입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볼까?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되죠. 남자는 당구장 가겠지만 여자들은 영화관을 가겠죠. 근데 영화는 참 이상한 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좀 재미가 없는 영화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상한 매체예요. 내가 내 돈을 써서 그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 누구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런 영화 보여줘 이렇게 하고 옆 사람은 큰 소리를 칩니다. 공짜로 본 영화를 본 주제에 그런 이상한 매체라는 거죠. 근데 혼자서 본다? 그럼 그런 일이 없겠죠. 자기 마음대로 영화를 보게 되고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가만히 있어봐 얘 재밌어 안 하고 곁눈질을 볼 필요도 없겠죠. 더군다나 데이트하는 단계면 영화가 보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를 혼자 볼 때는 영화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볼 때랑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떤 영화? 어떤 기준으로? 사실은 좀 저도 직업이 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들어갈 작품에 뭐 도움이 되는 영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제쳐놓고는 일단 포스터에서 주는 느낌이 재밌는 영화.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앨범 재킷만 봐도 그 음반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내가 보고 싶은 감정, 욕망, 호기심 이것 자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바로 그래서 다음 단계는 취향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취향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취향은 사실은 좁은 경험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화가 좀 잘 되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이상형에 대한 자기 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20대 때 좀 약간 어두운 구석, 그러니까 그런 구석이 있어서 제가 좋아했던 그 이상형이 형이 뭐였냐면 머리 길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앞머리 살짝 흘러내려서 머리 반쯤 가려주고 내가 10마디 하면 한마디 겨우 할까 말까? 뭔가 어두우면서 강렬한 매력이 있는 여성. 거기에 끌리고 싶은 어떤 병적인 뭐 호기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갱생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나서 확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매력 있는 남성, 너무 그 이성적인 매력이 강한 여성을 만나면 이상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은데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 취향은 로맨틱 코미디야. 내 취향은 공포 영화야. 내 취향은 갱스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딱 가서 봤는데 SF 영화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보니까 내 인생의 영화인 거예요. 그런 영화가 부지기수다. 정말 훌륭한 영화를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영화에 대한 이상형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영화가 여러분들을 압도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취향을 고집하지 말아라라고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약간 오래된 영화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영화 혹시 있으신가요? 뭐 대부라는 영화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뭐 율리시즈, 스파르타카스 네네. 이런 영화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 그냥 그야말로 고전 중의 고전으로 남는 대부 같은 영화는 정말 굉장한 영화들이죠. 스파르타쿠스도 굉장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가끔씩 그런 영화들을 다시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죠. 가끔씩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영화들이 많이 보시지만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전을 찾아봐라.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영화를 조금 더 깊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통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시적인 것이 있고 통시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타란티노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피반복인데 이상하게 재밌고 막 끌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타란티노 이전 영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란티노 영화를 처음 보지 않고 이전 영화들까지 소급해서 본 타란티노 영화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타란티노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저수지의 개들부터 피반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타란티노가 저수지의 개들이 나올 때 별명이 헤모글로빈의 시인이에요. 헤모글로빈은 피에 누가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감독의 이전 영화들 혹은 그 장르의 시작 혹은 장르가 아닌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전 영화의 어떤 부분을 보면 세상에 이게 수십 년 전 그때 이미 시작된 거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부분이 주제면 주제, 기법이면 기법, 배우의 연기 스타일이면 연기 스타일까지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전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만 영화만 보면 세상에서 최고 영화가 이번 주 개봉한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영화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영화의 역사에 122년간 있었던 그 모든 영화에 대한 응전의 결과로 새로운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영화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또 높은 평가를 받는 지금 영화를 만드는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데이비드 핀처는 거의 최고봉에 속한 감독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여자친구를 떠나보내고 중간에 보면 친한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페이스북은 거대한 제국이 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남자의 쓸쓸한 고독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데이비드 핀처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주제적인 측면이라면 우린 이미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 대부입니다. 대부가 똑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죠. 마이클이 이 콜레오네 그 가문의 그 마피아 그것을 재건하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가 떠나는 얘기, 가족을 떠나보내는 얘기죠. 그렇게 영화가 끝나잖아요. 사실상 이 형식은 우리가 이미 소셜 네트워크에서 본 것을 이미 한 40여 년 전에 선취했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가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대부가 이런 영화의 원조냐? 이미 우린 그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 케인이죠.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흔히 거론하는 영화인데
시민 케인도 역시 다른 어떤 혁신적인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지만 이런 주제적인 측면만 얘기한다면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거대한 언론 재벌이 되는 겁니다. 언론 재벌이 되는 과정에서 이혼도 하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린 시절에 탔던 썰매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는데 하면서 죽어가는 남자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앞에 두 영화랑 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전을 알고 고전을 모르는 거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감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가 뭐였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영화가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화 역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냐? 혹시 이 대사가 어느 영화에 나왔는지 서태학 씨 혹시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살아. 네, 역시 바로 이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뭔가요? 질문을 하면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마지막 대사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너무 멋있는 대사잖아요. I'll go home. But I'll think of some way to get him back.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근데 영화연구소 AFI에서 고른 영화들을 보게 되면 1위는 그게 Tomorrow is another day가 아니고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이라는 대사입니다. 그럼 이게 왜 1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대사는 우리말로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그대여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나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아름답지도 않고 인상적인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할리우드 영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1위로 꼽힌 대사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첫 번째는 사실은 미국 남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하게 되고 남부의 문명 자체가 북부의 문명에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느냐? 남부 문명인 거예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대중들이 즐기는 나머지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의 사랑 얘기겠죠. 남녀가 사귀게 되는데 둘 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정말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나머지 두 사람을 보면 너무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이 막 계속 사랑했다, 헤어졌다 하다가 후반이 됩니다. 그럴 때 레트 버틀러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스칼렛 오하라가 따라 나오죠. 그 순간 딱 쳐다보면서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이 대사를 합니다.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dam이란 말을 영화에 못 썼습니다. 요즘은 dam이 어디 있어요? 그냥 F를 썼겠죠. 아니면 S를 썼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dam도 못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dam을 최초로 쓴 영화는 아니지만 거의 dam을 안 쓰는 상황에서 이 dam을 저기다 딱 씀으로 인해서 저 말이 주는 지긋지긋한 느낌.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저기다 딱 박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이 이 영화를 불멸의 대사로 만든 겁니다. Red!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자, 그러면 작년에 나온 최고의 한국 영화 대사가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제 생각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거겠죠. 그러면 이걸 딱 객관적으로 이 대사만 놓고 보면 아니 무엇이 중한디가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 대사가 줄 때 그 연기를 하는 아역 배우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주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더 중요한 게는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 무엇이 중한디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 대한 탄식에 관한 영화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자기가 어쨌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극 중에서 주인공이 동분서주하면서 뛰는데 결국은 참극을 맞아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운명이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에 대해서 탄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서 이 영화가 무섭고 슬픈 영화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얘기를 마지막에 내레이션으로 주인공이 이로써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모든 비극이라는 것은 결국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인간의 운명이요. 라고 대사를 깔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영화가 됐겠죠. 근데 이 영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어린 배우가 무엇이 중한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사실상 그런 뉘앙스가 다 들어가는 데다가
연기적인 측면, 상황의 묘사 이런 것들로 이런 훌륭한 결과가 나온 황정원 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상적으로 보신 영화 올해 들어서 겟아웃이라는 아, 영화가 야 따끈따끈하게. 네,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다 인상적이었어서 그 영화 혹시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샤워를 하면서 여자친구네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 장면으로. 네. 네. 아, 근데 제가 맞장구를 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런 거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영화를 잘 보고 나면 재밌게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시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첫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첫 장면을 보실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장면이 약간 어수선하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영화 시작해서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니까 첫 장면을 놓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첫 장면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게 담겼다라는 것을 지금 한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라는 이란 영화입니다. 이란 영화인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일단 저 두 남녀의 사이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부부인데 별거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남자가 지금 이혼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2시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단 저 장면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여주인공이 뭔가 이 가려진 유리 너머에 있는 공항에 막 도착한 어떤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남편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뭐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나오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침 어떤 여자랑 눈이 마주치니까 제 남편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자가 얘기를 해줘서 남편이 그제서야 보죠. 이 부부의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에 왔는데 한쪽은 다른 쪽을 보고 있고 유리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알려도 그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가깝지만 유리가 차단된 상태. 그것을 영화에서는 모음으로 빌려주죠. 사실 공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의도적으로 소리를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관객이 집중하도록 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사실상 얼마나 이 진공가도 같은 곳에서 아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벽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죠. 이번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객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어로 얘기하는데 대사가 안 나오니까. 일부러 번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관객이 모르기를 원하니까.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나 현재 진행 상태가 이 뜻입니다라고 관객에게 정보를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일부러 정보를 차단하죠. 그럼 결국 우리는 2시간 동안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우리가 못 본 다른 얘기는 없을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이해할까? 라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차에 탔어요. 두 사람은 계속 대사가 어긋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아직도 펴? 하는데 담배는 남자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차 새로 샀네? 산 게 아니고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상대방에게 뭔가 아는 척하고 코멘트를 하는데 둘 다 틀립니다. 이게 두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현재 상황을. 그리고 나서 춥지 않니라고 했을 때 너무 추워. 단 하나 공통점이 둘 다 추위를 느끼고 있다. 비가 온다 라는 상태가 이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진할 때도 심지어는 봐달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박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장면까지 딱 보게 되면 제목이 쫙 뜹니다.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영화의 시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첫 장면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반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장면입니다. 첫 장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마지막 장면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영화가 별로 안 좋더라도 마지막 장면이 좋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지막 장면이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보실 영화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작품입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돈이 웬만큼 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타락해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사기를 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에필로그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끝은 감옥 가는 거죠. 악인이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련하잖아요. 저런 나쁜 놈이 감옥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 가서 고생하고 등등 했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선 사기가 안 통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한 나쁜 놈이 됐으니까. 뉴질랜드까지 간 겁니다. 여기선 지금 세일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놈이면 강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으러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 미국에서든 조던 멜포트입니다 하는 순간 딱 나오게 되고 이 펜을 나한테 팔아보세요 하고 세 사람에게 해주죠. 그러면 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뭘 배우고 싶죠. 뭘 배울까요? 이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다뤄본 경험이 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봤죠. 다만 나쁜 방법으로 벌었죠. 어쨌건 펜을 팔라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이 뭔가 좀 더 두 사람보다 잘하는 것처럼 말을 늘어놓을 때 카메라가 점점 뒤로 가면서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초집중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해줘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청중들, 다 익명의 존재죠. 이 영화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을 쫙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Sell me this pen. Well, this pen works, and I personally love this pen, and I think this pen. 앞에까지 우리는 이 영화를 코미디로 봅니다. 아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저놈이 결국은 감옥을 가는구나. 권선징악의 얘기를 보고 우리가 비웃으면서 아, 재밌는 영화 맞다라고 생각할 때의 마음은 도덕적인 우월감입니다. 나는 저렇게 나쁜 놈은 아니니까. 나도 돈을 굉장히 벌고 싶긴 한데 저놈처럼 저렇게 엄청난 사기를 쳐서 만족할 줄 모르고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코미디로 봤거든요. 근데 마틴 스콜세지는 마지막에 한 장면을 더 붙이는 거죠. 그 장면은 뭐냐? 당신은 다를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익명의 존재들을 보여주고 그거를 롱쇼트로 멀리서 보여주고 우리가 여태까지 본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서늘해지는 거죠. 아, 여태까지는 진짜 희대의 사기꾼 말도 안 되는 놈을 낄낄거리면서 비웃으면서 봤는데 다 보는 순간 나도 저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것이 설사 부정한 방법으로 번 사람한테조차라도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간절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눈동자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엔딩은 불필요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없어도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넣음으로 인해서 관객이 그 전까지 위에서 봤다면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갑자기 거울을 관객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엔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영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화라는 매체가 다른 매체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을 한다면 연극과 영화를 비교해 보시면 연극은 배우가 앞에서 연기를 할 때 그냥 연기를 하면 되지 이것을 뭔가 어떤 기록하는 매체가 있어서 그걸 다시 영사해서 보여주지 않죠.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촬영이라는 것은 아주 나이브하게 소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카메라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카메라를 세운 상태에서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카메라를 찍으면 어디까지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찍을 것인가, 이게 사실상 촬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화의 역사가 카메라로 찍는 거야 라는 걸 관객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영화 언어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데 야, 저기 카메라 워킹 죽이네, 뭐 야, 저기서 카메라 저렇게 찍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지금 앞에 애절하게 펼쳐지는 그 이야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해보시는 거죠. 한번 어떤 영화를 본인 스스로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카메라가 한번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찍었을 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서 커팅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소년이라는 영화예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저 소년에 관한 얘기, 영화 제목이 자전거 탄 소년이니까. 근데 이 소년이 이쪽으로부터 어떤 일을 모든 일을 겪고 마지막 장면이니까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탄 채로 자전거를 타고 거리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있냐면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이 자전거를 탄다? 그 앞으로 지나가죠?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소년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돌려서 잡겠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죠. 그러다 거리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다가
카메라가 보이는 그 화면에서 화면 바깥으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퇴장을 하죠. 그럼 화면에는 빈 거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가 쫙 흐르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이 영화의 앞부분은 어떻게 찍었느냐? 세상에 오로지 이 소년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찍었어요, 카메라를. 계속 소년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옆에서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막 노심초사하는 방식으로 찍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장면이 되면 카메라가 이전까지 촬영 방식으로 보면 앞으로 카메라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을 때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찍었으니까.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해요. 그러다가 거리가 이렇게 싹 튼 상황에서 소년이 프레임 아웃으로 퇴장을 합니다. 그 빈 거리를 보여주죠. 그럼 그 장면에 아무런 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이제 저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를 어쨌건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겠지만 그래도 소년은 소년의 인생을 살겠구나 라고 마음을 놓으면서 영화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영화가 이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더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 역시 앞에 자전거 탄 소년하고 똑같습니다. 수녀인 여주인공이 걸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전거만 안 탔다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맥락인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근데 자전거 탄 소년하고 정반대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카메라가 걸어가는 방향 쪽에서 마주보는 방향으로 찍었습니다. 수녀가 막 걸어오는데 그걸 카메라가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뒷걸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걸어오는 그녀를 핸들로 흔들리지만 계속 카메라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방식으로 찍은 겁니다. 이 영화는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면을 정지된 카메라, 픽스드 카메라로 삼각대 위에 놓고 찍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처음으로 핸드헬드로 찍습니다. 흔들리게. 마지막 장면을 위에서 사실상 앞에는 전부 다 픽스드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수녀가 아까 자전거 탄 소년처럼 만약에 갔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찍었다는 것과 다가오는 방향을 그대로 이렇게 찍는 방향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 영화의 엔딩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 수녀의 삶은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영화가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그녀의 삶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핫하게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물을 놓아줄 수 없고 인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끝났기 때문에 계속 수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한 것을 정반대로 두 영화를 찍었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 속에서 사실상 카메라의 위치나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카메라가 얼마나 오래 찍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주제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2시간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2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해야 할 것들, 보여줘야 될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영화는 의미를 만들어내주기 위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앞에 그녀가 나왔을 때 어떤 음악을 깔았다면 그것을 테마음악 삼아서 나올 때마다 계속 깔아주면 음악과 그 사람을 매치시키겠죠? 음악의 반복이.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앵글로 그런 반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앞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면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수정 씨는 라라랜드 보셨는지? 보셨습니까? 네, 라라랜드를 봤을 때 그 영화 굉장히 좋으셨죠? 네. 네. 영화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좀 뭔가 뮤지컬 보는 느낌? 노래 되게 많이 좋잖아요. 좋은 노래.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네. 라라랜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거의 다 보셨으니까. 그러면 라라랜드를 보면서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라라랜드는 생각보다 춤과 노래만 좋은 알싸한 사랑 영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실은 감독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를 만약에 자동차에 대한 여성의 태도로 보이면 영화 전체가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영화에서 초반 장면인데 미아라는 여성이죠. 그리고 세바스찬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둘이 이제 사랑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얘기가 라라랜드죠. 미아의 목표는 뭔가 하면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세바스찬의 목표는 재즈 음악인으로서 성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초반에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서 파티를 갔는데 너무 뻗어놓은 보르자루 같은 거죠. 그래서 혼자 밖에 나와서 집에 가려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차를 하필이면 견인하는 데다 세워놔가지고 차가 견인되고 없어요. 자기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화 속에서의 자동차랑 관련돼서 그것은 미아의 상태를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미아의 차는 견인되어 가 있거나 분명히 주차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리모컨을 써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하죠. 그런 상황이거나
열쇠가 저기 있는데 내가 가져올 수 없거나 이런 식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키워가는데 영화 속에서 미아는 자기 꿈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확신도 없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과연 재능은 있을까?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차에 관한 걸로 계속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싸우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차량이 바뀌어서 정체가 풀려서 가야 되는데 혼자서 대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 연습이란 건 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디션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본을 보느라고 차량 정체가 풀려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세바스찬이 누군지 모르지만 앞차 빨리 가 하고 빵빵 한번 누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째려보면서 옆에를 지나가니까 갑자기 아니 뭐 그렇다고 저렇게 무례하게까지 한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물론 코믹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틱 코미디의 장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경적을 울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보면 항상 저 남자는 이 여성에게 경적을 울려줍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영화의 특정 장면이 되게 되면 찾아가서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경적을 세게 울려서 누가 이 밤에 이런 짓을 하고 밖에 보니까 세바스찬? 이러면서 영화의 어떤 중요한 장면으로 꿈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그녀가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차가 견인돼서 없고 혹은 열쇠를 가져오기가 어렵고 이럴 때 남자는 경적을 울려줘서 지금 너 가야 할 타이밍이야 라고 뒤에서 울려주거나 아니면 지금 너 오디션에 가야 돼 라고 경적을 울려서 찾아가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어 등장한 건 자동차. 그럼 얼핏 생각하면 자동차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집중해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태화 씨께서 만약에 어떤 기자들이 파헤쳤던 어떤 진실을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영화를 찍어야겠다, 감독이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장면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가요? 기자들이 만약에 취재를 한다고 치면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촬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리 같은 걸 파헤치기 위해서 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찍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 한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바로 그 영화의 얘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고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그 보스턴 글로브라는 지역 신문이 보스턴 지역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사실은 얼마나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 성적인 추행을 해왔는가를 폭로하는 이야기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진짜 훌륭하다고 제가 느꼈던 건 이 영화에서 감독이 찍은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감독이 안 찍은 것 때문에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영화에 뭐가 없느냐? 기자들끼리 사랑하는, 썸 타거나 두 사람이 사랑하거나 로맨스가 펼쳐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 고발 영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한 팀, 스포트라이트 팀 안에서 한 4명이 남녀가 섞여 있고 그렇게 하면 양념으로라도 두 사람이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지금 이혼한 상태에서 쌩하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막 애정을 갖고 끌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사내에서 연애를 하는데 숨기고 있다든지 이런 걸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애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화에서 기자들이 연애하자고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신부들이 성추행한 얘기거든요.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피해자들을 취재해요. 그럼 내가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될까요? 성추행 장면을 보여주겠죠. 플래시백으로 과거로 쫙 넘어가서 그걸 뭐 노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은밀하게 암시만 줄 수도 있고 어쨌건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영화는 플래시백이 한 장면도 없어요. 말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장면은 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화를 하게 되면 저 기자들이 왜 저렇게까지 사회에서 배관시되고 힘든 취재를 계속할까? 영화에서 흔히 어떻게 하느냐? 저 기자들 중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은 과거에 자기도 가톨릭 교회에 나갔는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이런 거를 줘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매달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아무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기자니까.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자 윤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결국 그 보스턴 글로브 팀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특종을 했으니까.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자막이 쫙 올라가잖아요. 뭐 주인공 누구는 뭐 어때까지 해서 뭘 어쨌다. 이런 식으로 후일담들이 올라오는데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근데 후일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 취재로 스포트라이트 팀 보스턴 글로브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 이 영화의 진짜 목적은 이 팀이 밝힌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이외에도 가톨릭의 그런 비리들은 엄청났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영웅서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퓰리처상이 받았다라는 것을 빼는 거죠. 결국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본 것 때문에 이 영화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 배제한 것들 때문에 이 영화가 훌륭하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시게 되면 영화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희 씨는 평상시에 영화를 보시기 전에 별점이나 영화평이나 이런 걸 보세요? 별점을 참고해서 볼 만한 영화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어서요. 무조건 제 아내가 이거 보는 거야 하면 그냥 봐야 돼서. 근데 황성원 씨는 영화평이나 별점을 보실 때 있어요? 저는 보기 전이 아니고 본 후에. 본 후에? 네, 후에 이동진 작가님의 항상 평론과 별점을 보곤 합니다. 아유, 감사한데.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중에 혹시 뭐 놓친 것이 없는가? 네. 혹은 뭐 이 영화의 어떤 감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 것이 없는가 해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스포일러가 너무 많을 수 있으니 볼 수 없으니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물어보는 게 재밌대? 뭐 별 몇 개야? 친구한테? 네,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보기는 하는데 그 별이랑 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영화를 보다 보면 맞는 거 보면 막 진짜 공감되고 아니면 야, 이걸 왜 이렇게 별을 많이 줬을까? 친구하고도 이야기도 해보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세 분의 말씀 들었는데 영화평이라는 것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물론 본 개인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감시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라는 게 2시간 안에 워낙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한 번 관람하면서 제대로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본 이후에 황승원 씨처럼 보시든지 아니면 영화 보기 전에 참고를 뭐 이수정 씨처럼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영화평을 보거나 참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영화평을 읽고 그것을 영화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주입받은 결과가 아닐까? 내 고유의 감정을 혹은 내 고유의 감상을 다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의 생각만 계속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취향이 더 학습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화평을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보고 대신에 주체적으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사람 거 앞으로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작가님은 그러면 그 영화 평론을 하거나 이렇게 별점을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지. 별점을 주거나 어떤 영화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영화가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가 그 약속을 지키나?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반이 되면 다 영화들이 다 뭘 약속하잖아요. 코미디 영화면 자 이제 웃을 준비를 하세요. 이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하면 영화 끝까지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밌게 신선하게 웃겨주는가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반에 이 영화 진짜 무섭습니다 하고 공포 영화라면 그것 자체를 얼마나 또 훌륭하게 펼쳐가는가라는 거죠. 근데 영화 초반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시작해서 자기가 던진 떡밥도 수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태화 씨한테 그런 질문 드립니다. 어렸을 때 독후감 같은 거 숙제 많이 하셨죠? 네. 독후감 같은 게 하시는데 영화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혼자 관후감 이런 거 써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영화에 관해서요? 네네. 영화평을요? 예, 영화평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글로 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독후감을 쓰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런 걸 나중에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까? 쓰면서
그 독후감을 쓰면서 뭐 새로운 걸 알았다기보다도 그거를 다시 한번 볼 때,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럴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후감이라는 게 있다면 책을 2번 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화는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났다? 그럼 만약에 영화를 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모든 영화평의 90%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나머지 10%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지죠. 뭐야, 이게 영화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좀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얘기인가? 뭐야, 영화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와, 영화 개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감상평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영화 너무 좋다, 재밌다. 근데 영화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화를 아무리 많이 봐도 풍성하게 즐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후감을 쓰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글로 써보거나 말로 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영화에 대해서 보고 나면 그 친구한테 항상 보내는 거예요. 야, 오늘 라라랜드 봤는데 뭐라고 쓰는 거죠, 한 줄이라도. 처음에는 아, 개 좋아 이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2번, 3번 반복하면 맨날 개 좋아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진짜 개 좋아. 정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말이 점점 분화가 돼서 그 말을 자기가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뭐 춤추는 장면들이 카메라 그 웍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엄청난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재밌네 혹은 뭐, 아 별로네 하고는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과 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영화를 2번 보는 겁니다. 보면서 훨씬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되고 깊게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한 번씩 써봐라. 어렵다면 누가 들어줄 사람을 만들어라. 보고 나서 카페에서 3분이라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니? 응, 좋아. 이걸로 3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뒷얘기를 또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점점점 알아서 본인의 생각이나 영화를 보는 관이 깊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